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프림로즈님 댓글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 사하 맨션인데 오디오 클립으로 딱 올라와서 나는 다 알고 있지 하며 반갑게 들었습니다. 크크크. 저는 맨션이라는 제목부터 지금은 쓰지 않는 용어이며 뭔가 뒤처지고 낡은 듯한 기이한 느낌을 주는 게 책을 읽으면서 계속 느낀 분위기와 잘 맞아서 제목 잘 지으신 것 같다고 놀라웠습니다. 사하 빌라나 사하 주택, 사하 아파트라고 했으면 안 어울렸을 것 같습니다. TMI인데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집이 5층짜리 땡땡 맨션이었어요. 입구 기둥에 동판에 음각 조각되고 초록색 페인트를 채워놓은 책에 나오는 조감도와도 비슷합니다. 저는 너무 생생한 느낌으로 읽었습니다. 네. 네. 이 정도 TMI는 네, 괜찮습니다. YG에 비하면 뭐 네, 아무것도 아니죠. 맞아요. YG TMI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세요? 몇 분이나 되실지. 네. 접속님도 댓글 주셨습니다. 네, 접속님. 책걸상의 매력은 말씀하신 그거 아닐까요? 다른 방송에서는 너무 진지하게 책을 뜯어 분석해서 책이 부담스럽게 하더라고요. 책걸상처럼 책을 소개해줘야 이거 읽어볼까? 라고 생각을 하죠. 저는 지금의 책걸상이 좋습니다. 수줍어하지 마시고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덕분에 즐거운 독서 생활합니다. 다른 책 방송들은 우리보다 훨씬 진지합니까? 잘 안 들어봐서. 저 출연해 봤잖아요. 네. 진지해요. 오, 대본도 됐다 두껍고. 대본도 있어요? 네. 박평도 책 팟캐스트 많이 해봤잖아요. 진지합니까? 네. 진지하죠. 제가 지금 책걸상이 제일 야, 여기 너희 같은 줄 아냐? 이런 지금 아니에요. 약간의 그런 좀 그게 근데 그 TMI도 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조금 밖으로 나갔다가 왔다 갔다 그 완급을 조절하는 것도 되게 능력이에요. 근데 그걸 잘 하기가 쉽지 않죠. 저는 못해서 못하는 거고 언제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하여튼 있습니다. 책 관련 팟캐스트 중에서 그럼 우리가 제일 웃겨요? 글쎄요. 아, 그건 또 아니야? 그럼 뭐야? 제일 진지하지도 않고 제일 웃기지도 않고. 웃겨요. 재밌어요. 재치 있고 유머러스하고 위트. 이건 이런 거를 전문 용어를 엎드려 절박이라고. 낭만 서점도 많이 하셨는데. 아, 근데 낭만 서점은 거기도 낭독을 진지해요? 중심으로 하는 데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 컨셉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낭독 좀 할까? 그래서 책 이게 뭐라고는 네. 또 낭독을 하세요. 요조님이. 오. 네. 근데 우리 누가 해? 낭독을. 일단 할 수 없이 제가 해야겠는데요. YG님은 뭐 예 발음 안 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고. 네. 근데 느낌이 다른데 책걸상은 이렇게 좀 내추럴하게 책에 대해서 평가도 좀 뭐 눈치 안 보시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훨씬 좋죠. 네. 바다야님, 도서관에서 YG 강의 듣고 책걸상을 알게 되었는데 제 주변에 벌써 책걸상 조직원들이 많습니다. 운동 모임에서도 책 모임에서도 만나니 반갑더라고요. 요즘 피에르 르메트르 책 재밌게 읽고 있고요. 이번 조남주 작가도 어떤 물음을 던졌는지 궁금합니다. 그나저나 JYP는 여행 가서 5권 반이나 읽으면 옆에 동행하신 분이 잔소리하지 않던가요? 혼자 다녀오신 건 아니죠? 아, 퀴즈가 뭐라고. 여행 다녀오신 곳 크로아티아 상상해봅니다. 설마 이 좋은 곳 가서 책만 봤더니 유유. 바다님께서 이제 뒤늦게 또 동참하셨어요. 크로아티아 발표하기 전에. 네. 이미 끝났어요. 이 이벤트는. 네. 크로아티아 어쨌든 맞추셨는데 시간이 지나서 안타깝네요. 네. 그 혹시 YG 아는 척 하실 일 있으면 아는 척 하세요. 그러면 그 제가 오프라인에서 뭐 책이든 뭐든 어쨌든 간에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TTON 땡땡땡땡님, 외국에서 살면서 많이 그리운 것 중에 하나가 한국 책입니다. 이북이 대안이긴 한데 아직도 종이책을 선호해서요. 늘 책걸상 들으며 읽고 싶은 책 리스트를 적어뒀다가 드디어 이번 한국 방문 때 잔뜩 사서 들고 왔습니다.
섬에 있는 서점, 사흘 그리고 한인생, 작은 불씨는 어디에나 등등 캐리어 꽉 채워 들고 왔습니다. 비행기에서 후루룩 읽어버린 김혼비님의 우아하고 호쾌한 여자 축구는 모두 잠든 비행기 안에서 몇 번이나 혼자서 기득거렸는지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리스트 작성 들어가야겠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JYP는 원래 이북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이었습니다. 아마 이북이 있으면, 이북하고 종이책이 다 있으면 웬만하면 이북을 사서 읽는 쪽으로 몇 년 살았었는데 책걸상 이후 다시 종이책만 사고 있습니다. 이북으로 읽은 다음에는 뭐 방송할 때 이렇게 후루룩 넘겨보거나 이런 게 안 되니까 다시 보기가 힘들죠. 네. 아직 그 감각이 종이책에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저희 집에 계신 높은 분이 집에서나 여행지에서 책을 많이 읽는다고 구박하진 않는데요. 책을 너무 많이 산다고 구박을 하긴 합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역시 JYP가 돈 주고 산 책입니다. 네. YG가 추천해서 읽은 책이고요. 제목은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 네. 작가 이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아르투로 페레스 레베르테. 그냥 레베르테라고 그냥 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는 예전에 책 처방 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고른 이유가 있어요. 그 JYP가 최근에 여행을 크로아티아 다녀왔잖아요. 네, 그 크로아티아랑 관계가 있는 책이어서 제가 이 책을 골랐죠. 그러니까 JYP는 사실 YG의 책 추천을 그렇게 100%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한 책도 막 읽으라 그러고 네, 재밌다고 해서 읽었는데 재미없고 이런 경우들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추천을 하면은 이제 상당히 의심을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것저것 살펴보고 뭐 리뷰도 보고 서점에서 좀 뒤적뒤적하면서 좀 문장이나 이런 거 내 스타일인가 아닌가 좀 보고 결정을 하는데 뭐 과거에 책 처방 때도 뭐 이 책이 아주 훌륭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게다가 이번에 당신이 크로아티아에 갔다 왔지 않느냐. 그 책이 크로아티아가 배경이다. 그러니 특히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연락 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래. 그러고 이제 홀딱 넘어가서 네, 그럼 읽어볼까? 라고 했고 뭐 그때 박평도 있었습니까 옆에?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뭐 이왕 뭐 크로아티아 이벤트도 했겠다. 뭐 그렇게 훌륭하면 박평도 그리고 심지어 이 책 읽었었잖아요. 과거에. 전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아 이번에 읽은 겁니까? 네. 저도 그래서 이게 보니까 되게 옛날에 나온 책이고 그렇게. 예. 근데 크로아티아라서 지금 막 해야 된다고 지금 되게 큰 되게 이슈가 있는 것처럼 뭐 우리가 무슨 크로아티아랑 갑자기 뭐 월드컵 결승전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갑자기 무슨 수교를 맺은 것도 아닌데 이 사람 둘이 그냥 아주 그냥 사람을 그냥 묻네 묻어. 하여튼 그런 이유로 다음번 방송은 이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를 읽고 해라. 근데 하자. 제목이 너무 근사하잖아요. 제목 제목은 근사하죠. 네.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 네. 크로아티아 전쟁화를 그린 화가 뭐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막 전 잘 모르는 작가였는데 이렇게 보니까 막 스페인의 움베르토 에코 뭐 이러고 뭐 20몇 년 종군 기자 경력에 막 화려하더라고요. 책도 많이 팔았고 영화화된 것도 있고 그래서 읽었습니다.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그 레베르테라고 하는 작가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1951년생이에요. 그래서 그냥 굳이 따지자면 그냥 하루키 또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루키가 1949년생이니까 그 연배의 작가고 정말 방금 JYP가 이야기한 것처럼 1993년에 디마클럽이라고 하는 작품을 펴냈는데 그 디마클럽이라는 작품이 약간 그 지적인 긴장감을 주는 스릴러여서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을 연상시키는 작품이라고 유럽에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유럽에서만 200만 부 이상 팔렸답니다. 네, 책도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래서 이 레베르테는 스페인에서는 어느 정도 대접을 받는 작가냐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약간 좀 정치 스캔들에 휘말리기 전에 이문열 작가라든가 일본으로 따지면 약간 하루키. 그러니까 책 좀 안 읽는 사람들도 레베르트 하면은 그냥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작가로 알고 있고요. 경력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1973년부터 94년까지 기자로 일을 했는데 특히 종군 기자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197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전 세계에서 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그 분쟁 지역에는 항상 레베르테가 가서 취재하고 본국으로 이제 기사를 송고를 했던 것으로 굉장히 유명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기자를 그만두고 나서 이제 전업 작가로 직업을 바꿨는데 성공을 거둔 거죠. 사실은 기자하다가 소설 좀 써보겠다고 나선 분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네. 성공한 사람들은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장강명 이런 분이 음. 있긴 하죠. 네. 한국에서는. 김훈 작가, 선생도 김훈- 있으시고. 네. 김소진 작가.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기억하시는 분들 외에도 소설가에 도전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사실은 그냥 뭔가 훌륭한 작품을 남기지 못하거나 그래서 실패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 레베르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디마클럽을 읽고 나서 사실 별로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좋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이 읽어보자고 제가 두 분에게 강권했던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라는 작품을 읽고 나서 너무 좀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두 분한테 좀 꼭 같이 읽고 책걸상 독자들한테도 한번 소개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권했습니다. 이건 이제 원작은 2006년에 이제 레베르테가 썼고 우리나라에서도 나온 지가 꽤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에 나왔습니다. 이 레베르테라는 분은 73년부터 기자 생활을 했고 주로 종군 기자를 했다는데 이미 86년, 88년도에 책을 내면서 작가 겸업을 했어요. 네. 근데 아마도 이 책 두 권 내가지고는 뭔가 이 전업 작가를 하겠다는 용기를 내거나 아니면은 본업을 내팽개쳐도 될 만큼 수입이 많았거나 하지는 않았나 봐요. 그래서 겸업으로 쭉 있다가 90년도에도 책을 냈었고 93년도에 낸 뒤마클럽이라는 책이 대박을 치면서 기자를 그만두네요, 이제.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쭉 책을 계속 내서 현재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작가 그리고 스페인에서 뭐 수많은 상들 유럽에서도 많은 문학상을 받았고 2003년에는 최연소로 스페인 할리먼 멤버로 선정되기도 했다. 네, 스페인 현대 문학에서는 거장이네요, 거장. 그러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국내에서 나오는 세계문학 전집 중에서 이제 약간 권위를 인정받는 게 박평에 있는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이 있고 열린 책들 출판사에서 나오는 세계문학 전집이 있고 후발주자로 이제 문학동네 세계문학 전집이 있잖아요. 그 문학 전집의 분위기가 약간씩 다른데 그 중에서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에는 레베르테의 작품이 2작품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같이 읽는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는 이제 그 세계문학 전집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플랑드르 거장의 그 그림이라고 하는 작품이나 검의 대가라고 하는 작품은 약간 스페인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작품들 같은 경우는 이 열린 책들 세계문학 전집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뒤마클럽도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 거죠? 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네. 그 전 세계 30여 개국에 출간되었고 스페인 현대 작가 중에서는 해외에 가장 많이 번역된 작가이기도 하다. 네, 저는 뭐 뒤마클럽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그런 이름의 책이 있었다는 것만 알지 뭐 전혀 읽어본 적이 없고 이름도 잘 모르는 작가였는데 그 뒤마클럽은 그러니까 로만 폴란스키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잖아요. 로만 폴란스키 감독이 나인스 게이트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가지고도 그 영화도 꽤 화제가 됐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나인스 게이트. 조니 뎁 주연이네요. 네네네. 영화 제목은 뒤마클럽이 아니었어요. 네네. 나인스 게이트. 네. 그 뒤마클럽이라는 이름이 낯익은 거는 책 때문인가 책 때문에. 보네요. 국내에서 그 책이 나왔을 때도 꽤 출판사에서 프로모션 같은 거 많이 했던 걸로 그리고 기억나요. 그 무렵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런 구조의 제목들이 좀 있어서 단테클럽이라든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적 스릴러물을 표방한 내세운 그런 책들 중에서요. 자 이제 어떻게 읽었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박평은 어떻게 봤습니까? 저는 이것이 그 YG가 그동안 추천했던 어떤 작품들에 비하면 오히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계열의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왜냐하면 뚜렷한 사건 중심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과거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좀 관념적이거든요. 네, 추상적이기도 맞아요. 하고 그래서 좀 그런 의문이 하나 들었고 근데 그리고 이 레베르테. 레베르텍에 있어서 이 작품이 좀 독특한 지점에 있는 작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200만 부 뭐 베스트셀러, 지적 스릴러라는 단어들과 비교했을 때 이 작품은 그런 작품들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좀 궁금했고 전반적으로 저는 좀 고풍스럽더라고요. 이게 좀 예스러움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술에 대한 것. 그리고 예술과 윤리에 대한 것. 맞아요. 예술가가 어떤 현실을 모방해서 자신의 작품으로 만들 때 그때 그 예술가의 태도란 어떤 것이어야 하나, 대상화의 문제를 어떻게 작품 안에서 처리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어서 사실 그게 최근에 제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서 저는 그런 이론적인 측면에서 좀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는 2010년에 이제 이 책이 나오자마자 뭐 읽었고 그런데 과거의 레베르테의 작품들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는데 그 분위기가 묘하게 이제 끌리는 거예요. 이 독자들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지중해 이제 한 버려진 망루가 이제 그 망루라면은 그 약간 절벽 위에 약간 멀리 이렇게 적이 오는 것을 감시하는 버려진 망루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망루를 어떤 사람이 이제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임대를 한 사람은 안드레스 파울케스라고 하는 전직 사진 기자예요. 이 전직 사진 기자는 약간 레베르테를 투영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분쟁 지역을 쫓아다니면서 그 사진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망루에서 7개월째 이제 벽화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왜 그 사람이 그 망루에서 벽화를 그리는지에 대해서는 이유가 이제 이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 중에 하나죠. 이 파울케스의 삶과 이 파울케스가 이 사진 기자를 그만두고 지중해 버려진 망루에서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이 벽화를 그리는 이유가 이제 이 소설의 중요한 모티브인데, 젊은 남자가 이제 이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 파울케스를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찾아와서 그 파울케스를 이제 나는 너를 죽이려고 여기에 왔다. 근데 그 사람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죠. 왜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도대체 왜 이 남자는 나를 죽이러 여기까지 찾아왔나에 대한 이제 의문을 이제 푸는 게 또 이 소설의 중요한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죽이러 왔는데 지금 당장 죽이진 않을 거야. 네. 좀 알아야 될 게 있어. 네. 이렇게 해서 한 3일 정도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 네. 이야기를 3일밖에 안 돼요? 조금 더 며칠 더 걸린 거 아닌가? 3일. 네, 3일이에요. 네,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드레스 파울케스가 사진 기자를 그만두고 여기서 벽화를 그리는 이유도 이제 비극적인 이유도 드러나고 그리고 또 이 안드레스 파울케스를 죽이러 이제 찾아온 젊은 남자와 얽힌 비극적인 사연도 드러나는데 그 두 사람의 비극적인 사연이 수렴되는 공간이 바로 이번에 JYP가 여행을 다녀온 크로아티아라는 공간인 거죠. 90년대 초반에. 네네. 90년대 초반은 아니겠죠. 초중반. 초반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는 시간이 흐른 시점이니까. 근데 이제 그 비극적인 사건은 이제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그 공간에서 그렇죠. 일어났던 거죠. 이 이야기가 흘러가는 이 소설 속의 시점은 90년대 후반이거나 아니면 뭐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이 왜냐하면 2006년에 이제 이 네. 작품이 쓰였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 안드레스 파울케스라는 이제 그 전쟁화를 그리는 전직 사진 기자의 이야기인데 사실 뭐 약간 방금 박평이 이야기한 것처럼 스토리텔링이 강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약간 관념적인 소설인 것 같은데 약간 레베르테의 자신의 예술관이나 윤리에 대한 태도 같은 것들을 작품으로 한번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읽으니까는 작년에 저희가 같이 읽었던 하루키의 기사단장 죽이기가 맞아요. 묘하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네. 뭐 왜 연상되는지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림 나오고 예술가의 자신의 방법론, 태도, 그리고 약간 세상을 바라보는 윤리에 대한 태도 같은 그렇죠. 것들이 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연배가 되면 약간 작가들은 이런 소재들을 한번 좀 써보고 싶어 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 뒤마 클럽을 비롯한 전작들하고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왜냐하면 하시면서 전작들은 스토리텔링이 엄청 강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 책은 되게 관념적이고 스토리는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듀마 클럽은 그럼 됐다 재밌습니까? 디마클럽은 정말 약간 경쾌한 버전의 그 장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미의 이름이 경쾌해봐야 장미 그렇게 재밌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스토리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요. 네. 근데 그 스토리텔러의 면모가 여기서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정도의 서사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작가라면 이런 관념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그 가독성 높게 풀어내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사진을 찍던 사람이 사진을 찍지 않고 벽화를 그리는 그 이야기를 왜 내가 이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림에 대한 이야기 계속하고 사진에 대한 이야기하고 예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면 사실 이 주의력을 흐트러기 십상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그 줄기를 잘 잡아가면서 쉽게 썼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쉽게 읽힌다. 그리고 약간 느낌이 궁금해지잖아요. 들었어요. 네네. 도대체 왜 그러는지 왜 그러는지. 되게 심플한 구조의 심플한 등장인물인데 그리고 구조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충분히 그 중요한 문제들을 질문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서 그것이 보여주는 어떤 그 대가의 면모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등장인물이 주요 등장인물은 딱 3명밖에 없습니다. 네. 이 주인공 종군 사진 기자로 일했다가 지금 벽화 그리고 있는 그 남자, 파울 캐스. 그리고 그 남자를 죽이겠다면서 찾아온 또 다른 남자, 그리고 그 벽화 그리는 남자와 예전에 연인이었던 역시 종군 기자였던 어떤 여성, 이렇게 3명만 딸랑 나옵니다. 나머지 인물은 뭐 정말 잠깐 나오는 거 빼고는 단역 말고는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 왠지 멋있어 보여서 사모하는 동네 처녀 뭐 이런 되게 흥미로운 그 책인데요. 이제 주인공이 책 사냥꾼이에요. 희귀본 사냥꾼. 희귀본 수집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집가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소장하려고 수집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뭐 팔려고 그럼? 디마가 쓴 뭐 몽테크리스토 백작이나 삼총사의 초판본 뭐 이런 것들을 구해가지고 그걸 이제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굉장히 좀 딱 듣기만 하더라도 뭔가 약간 매력적으로 보이는 그 불법이에요? 밀거래 같은 걸 한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밀거래?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책을 구하는 과정에서는 불법이나 탈법도 불사하는. 예. 그래서 사냥꾼이라는 네, 그래서 책 사냥꾼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그 책 사냥꾼이 이제 거래상한테 주면 그 거래상이 고가를 지불하면서 그 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연결을 하는 거죠, 수집가. 그러면 뒤마 클럽의 그 뒤마가 그 알렉산드르 뒤마이군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르 디마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디마 클럽인데 그 디마 클럽과 얽힌 디마가 남긴 육피롱고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해가지고 뭐 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다룬 게 디마 클럽입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서 그게 꽤 팔렸나요? 디마 클럽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나요. 유럽에서는 200만 권 이상 팔렸는데. 근데 저는 이제 왜 많이 팔리지 않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 먼저 나왔던 플랑드르 거장의 그림이라고 하는 작품은 체스가 소재고요. 그리고 이제 디마 클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디마의 삼총사 같은 이제 소설이 이제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죠. 체스도 그렇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 삼총사나 뭐 몬테크리스토 백작 초판본이 뭐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본 적도 없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뭐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만큼의 화제성은 없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읽으면서 좀 힘들었었어요.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작품을 기대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플랑드레 거장의 그림 같은 건 제가 체스를 모르잖아요. 음. 그러니까 막 체스 막 어떻게 두는지 이런 것들을 막 일일이 확인해 가면서 막 봤었던 기억이 나고 디마클롭도 막 그렇게 몰입감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서 아 레베르테라는 작가는 명성에 비해서 나랑 별로 안 맞는 작가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내용도 좀 가물가물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는 제가 그냥 잘 보이는 곳에다 계속 꽂아두고 있어요. 오호. 그래서 가끔씩 약간 펴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같이 읽자고 보냈던 겁니다. 근데 앞서 그 두 작품들을 비롯해서 다른 작품들은 되게 진입 장벽이 높았다면 이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는 그렇지 오히려 않은 그렇지 것 같아요. 않죠. 네, 굉장히 보편적이고 어떤 영역에서도 그리고 뭐 어떤 지식이 있건 없건 간에 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서 읽기에는 되게 무리가 없는 작품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작가는 약간 특이한 것 같아요. 이력만 보면 뭐 프랑스 탐정 소설 그랑프리도 받고 스웨덴 추리 소설 부문 한림원상도 받고 뭐 스페인 대중문학의 기수라는 별명도 있고 이런데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를 비롯한 또 일부 몇몇 책들은 추리 소설의 느낌 전혀 없고 너무 진지한 막 정통 문학 심지어 예술가 소설 이런 것도 쓰고 좋게 말하면은 재능이 굉장히 많고 네. 나쁘게 말하면 뭐 그냥 여기저기 다 찝쩍거리는 이런 계열인 것 같은데. 약간 스페인의 피에르 르메트르. 네, 맞아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스페인의 피에르 르메트르인데 르메트르보다는 훨씬 재미없는. 네,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급은 좀 떨어지는. 하지만은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는 저는 왠지 애정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게 제가 좀 저널리스트 정체성이 한창 강할 때 이 소설을 접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반적으로 그 저널리즘에 대한 태도, 문제 의식 이런 게 강한 작품이죠 이게. 이게 좀 더 이야기를 그러고 보니 할까요? 피에르 르메트르하고 동갑이네요. 르메트르도 맞아요. 네, 51년생. 51년생인데. 네. 자, 전쟁화를 그리는 화가 좀 더 얘기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네. 네, 다음 시간에 하죠. 뭔가 다음 시간에 계속 약간 JRP는 재미없는데 할 것 같고 저는 계속 옹호하는 그런 구도가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평도 재미없다고 할 것 같은 표정인데요.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제가 중심에서.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